네, 자, 이어서 우리 32페이지 한번 볼까요? 유동자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동자산에는 뭐가 있어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 있었죠. 자, 당좌자산을 보면은 당좌자산이라는 우선 그 용어에 대해서 우리 정의를 보면은 유동자산 중에서 말이죠.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우리가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좌자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현금 계정이라고 회계 처리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주화, 지폐, 통화에다가 통화 대용증권, 송금수표, 가계수표, 타인발행수표, 자기압수표. 우리 시험에서는 보통 타인발행수표하고 자기압수표가 현금으로 많이 나오죠. 우편환증서,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배당금 지급 통지표 등을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으로 본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성 자산으로서 금융자산으로 우리 예금 계좌들이 있죠. 보통예금, 당좌예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른 예금으로서는 이제 보통예금이나 당좌예금은 언제든지 인출이 자유로운 그런 예금이죠. 그 외에 현금성 자산으로서는 이런 가치 변동의 위험이라든가 이자 변동의 위험이라든가 이러한 위험이 경미한 아주 작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유가증권 및 단기 금융상품들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을 하죠. 그 외에 우리 현금성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 단기 금융상품은 뭐예요?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을 우리는 단기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정기예금, 1년짜리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 이걸 우리가 정기예적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은 FAT 1급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TAT 2급에서도 그렇게 적게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들을 우리가 분류해 보면 단기 내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모두 단기 매매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같이 쓰고 있어요. 자,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만기 없는 지분, 즉 주식은 해당이 없는 것이고, 채권에 대해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개정 과목을 사용하죠. 그리고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닌 거, 언제 매각할지 결정을 안 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식이든 채권이든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해서 쓰고 있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주시고요. 단기 매매 증권과 이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에 관해서 처리 방법이 완전히 다르죠.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단기에 비용 처리합니다.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취득할 때 수수료가 발생했어요. 그런 취득 비용은 전부 취득 원가로 가산해야 되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니까 단기 매매 증권의 회계 처리가 나오는데, 취득 시 회계 처리 이렇게, 평가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처분 시 회계 처리는 이렇게 한다. 이거 우리
앞에서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에서 이제 매출채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매출채권에는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이 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는 말이죠, 대손충당금이라는 걸 결산 때 설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매출채권의 전체 잔액에 대해서 1%, 2% 이렇게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해서 잔액비례법.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연령분석법으로 하기도 하는데, 연령분석법은 전부 다 똑같은 일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발생 기간별로 서로 다른 율을 곱해요. 6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3개월짜리는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대손율을 적용한다 해서 연령분석법이라고 그럽니다.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분계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 대손삼각비를 쓰죠. 그런데 매출채권 말고 일반 채권, 대여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채권을 대손 설정할 때는 기타의 대손삼각비를 쓰죠. 그 뒤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대손삼각비와 기타의 대손삼각비가 있다는 거. 대손삼각비는 우리 매출채권에 대한 판매관리비 처리하는 거예요.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실습해서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잘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좌자산이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갑니다. 재고자산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들이죠. 물론 또 생산 중에 있는 것도 판매하려고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생산 중에 있는 자산도 재고자산이요. 생산에 투입할 원재료도 이거 나중에 팔을 거잖아요. 그래서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도 재고자산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조업에서는 재고자산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품 매매업은 상품, 미착품이 재고자산이지만, 제조기업은 원재료, 미착원재료, 제공품, 반제품, 제품 이런 것 등이 재고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라면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도 재고자산이 될 수 있다. 그런 설명을 주의사항에 추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기본이 뭐예요? 구입시 부대비용을 모두 어디에? 재고자산에 포함해라. 그거 여러분 알고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취득에서 빼주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예를 들어서 상품이라고 한다면 순매입액을 구할 때는 총매입액에는 부대비용이 다 포함돼요. 거기에서 빼줘야 될 거 이렇게 매입 애누리하고 매입 환출하고 매입 할인은 마이너스 빼주어야 된다 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것이 순매입액이다 이거죠. 이것은 상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재고자산에 다 적용이 됩니다. 원재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자, 이제 매출원가 얘기가 나오죠. 매출원가는 우리가 상품의 경우는 기초상품 재고액에다가 단기상품 매입액을 더하죠. 이게 상품의 차변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게 뭐예요? 기말상품 재고액이죠. 이걸 뺀 것이 바로 상품 매출원가. 그래서 요 두 개는 상품 계정의 대변에 우리가 기록해 가지고 정리하고,
요 두 개는 상품 계정에 차변에 넣어가지고 우리 칸 맞추기로 우리 매출원가 문제 많이 맞추고 있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우리 기말 재고자산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량을 정확하게 결정해야 되죠. 수량 결정 방법 세 가지 기억하시나요? 계속기록법, 실지재고조사법, 혼합법 요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런데 실제 기업들은 혼합법 이걸 적용하고 있는 기업이 많다. 그 다음에 단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죠. 한 개당 얼마로 할 것이냐. 가장 정확한 것은 뭐였어요? 개별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개별법에 이게 단점이 결정적이에요. 거래가 많은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기업들은 거래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 개별법은 계산하는 문제로 낼 필요도 없고 나오지도 않습니다. 왜냐? 이건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조사만 정확히 하면 돼요. 상품 하나하나에 단가표가 붙어 있으니까 그걸 전부 다 더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는 개별법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시험 준비 목적으로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어떤 가정을 해가지고 단가를 결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법들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요거 좀 잘 읽어가지고 여러분 기억에 좀 남아 있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재고 수량의 변동이 없다면 일정하다면 이러한 가정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단가를 산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순서가 나열된다. 당기순이익이 어느 게 많이 나요? 선입선출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또는 총평균법 그리고 나서 후입선출법.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선, 이, 총, 후라고 우리가 외우더라 하는 것이죠. 자, 당기순이익과 반대로 가는 건 뭐가 있어요? 매출 원가, 비용이죠. 매출 원가는 이것이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선이총후가 뒤집어지면 매출 원가 큰 순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저가법에 따른 평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자산의 평가가 발생하는 사유를 한번 보자 이거예요. 재고자산의 평가는 저가로 하락했을 때만 평가하기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을 거다 그죠?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 대개 한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손상을 입은 경우, 두 번째는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어서 장기 체화된 장기 재고품 같은 거. 그러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철이 지나버렸다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져버렸다. 이건 재고가 너무 오래됐다는 거죠. 유행이 지나버렸다는 거죠.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가치가 푹 떨어지죠. 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해 버렸어요. 만들 필요가 없어. 그 재료를 가지고. 요즘은 재료가 바뀌어 버렸어요. 새로 나온 재료를 쓰면은 원가가 훨씬 떨어지는데 우리가 지금 원재료 미리 사놓은 거 이게 그걸로 만들면 원가가 높아져. 제품이. 그러면 그 효용 가치가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유가 되어서 가치가 하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저가법에 의해서 재고자산을 평가할 이유가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저가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인식해야 되는데, 현재 장부 금액과 평가 금액의 차이가 평가 손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래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분개를 한다 이거예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비용이에요. 어떤 비용에 해당이 돼요? 매출 원가에 가산하는 매출 원가 비용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되어야 됩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대변은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고 하는 차감 개념을 쓰고 있어요. 어디서 차감하겠어요? 재고자산에서 차감하겠죠? 예. 알아두시고, 이때 평가하는 금액은 순실현 가치라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거예요.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 즉 시장 가치에서 판매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우리가 순실현 가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를 할 때 비교하는 금액은 공정가치가 아니라 뭐로 비교한다? 순실현 가치하고 비교해야 된다.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빼야 돼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그런데 원재료라는 것은 아직 만들지 않은 거니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재료는 지금 투입해가지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좀 다르게 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본다? 현행 대체 원가. 말이 좀 어렵죠. 현행 대체 원가는 이렇게 이해를 하자 이거. 동등한 자산을 현재 시점에서 취득할 때 그 대가로 보자. 네. 동등한 자산이니까 지금하고 같은 건 아니에요. 자, 원재료가 A라는 원재료가 있는데, 이 원재료가 동등한 자산, 동등한 원재료처럼 쓸 수 있는 거 A-1이 있다는 거예요. A1. 그래서 지금 있는 A를 A1으로 바꿀 때 이 A1의 취득하는 금액, 그 금액이 이거보다, 자, 지금 A가 한 개당 100원이에요. 근데 A1을 구매하는 데는 80원이 들어가. 그러면 이게 순실현 가치다 이런 얘기예요. 100원짜리 안 쓴다 이겁니다. 80원짜리 써야지. 그래서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게 이걸 의미하는 것이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서 우리 순실현 가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요 분계도 이제 FAT 1급에서는 이 분계까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TAT 2급부터는 재고자산 평가에 대한 요 분계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 환입이라는 게 있는데, 자, 재고자산이 하락을 했어요. 자, 여기 100원에 샀는데 8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때 20원만큼을 평가했습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그런데 그 다음에는 130원이 됐어요. 그래서 50원이 상승을 했습니다. 50원. 그러면 요거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인식을 했는데,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그러면 요거 50원은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이익이냐? 아니죠. 왜 아니죠? 재고자산은 저가법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오른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평가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최초의
가격 100원까지는 회계 처리를 해요. 요거까지. 그러면 요건 얼마예요? 20원이 다시 올랐죠? 요 20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다. 여기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이라는 개정을 씁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예. 그러면 여기 나머지 30원은 어떻게 해요? 평가하지 않아요. 예. 요거는 회계에 반영을 안 해요. 이 부분은 무시하고 요것만 환입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50원은 회계 처리하지 않고 20원만. 자, 그것을 말로 설명하면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 환입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최초의 장부 금액까지만 환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이익은 없다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다. 그래서 밑에 분계를 보시면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것은 뭐였어요?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이었죠? 대변에 우리가 설정했다가 차변에 적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차감 계정이 해소가 된 거죠? 그리고 대변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이거는 매출원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뭘로 인식했었어요? 매출원가에서 가산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매출원가에서 빼줍니다. 차감. 매출원가 차감. 그거 기억하십시오.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환입을 해준다는 거. 그리고 분계는 이렇게 된다. 자, 감모 손실 기억나시죠? 재고자산의 감모 손실은 우리 FAT 1급에서도 이론 문제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수량의 차이를 우리가 감모 손실이라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모자라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다 해서 정상 감모 손실. 정상 감모 손실은 원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출 원가, 차변의 매출 원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제 재고자산, 자산의 감소가 되고.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도 있다 이겁니다.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이라는 것은 잘 관리했으면 모자라지 않을 텐데 비정상적으로 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둑을 맞았다든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퇴근하는 바람에 도둑을 맞을 수가 있겠죠. 뭐 이런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에 대해서는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개정 과목은 이거 이대로 씁니다. 재고자산 감모 손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감모는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을 사실상 쓰는 게 아니에요. 왜? 매출 원가에 가산된다고 그랬잖아요. 매출 원가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개정 과목을 쓰질 않아요. 매출 원가, 개정 과목이 매출 원가니까. 그래서 이 정상적 감모는 어떻게 해서 매출 원가에 들어가냐면 우리가 그 자동 결산할 때 결산자료 입력에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잖아요. 그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할 때 정상 감모된 것이 제외된 금액이 거기 입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비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어떻게 한다? 이거는 자동 결산하기 전에 수동 결산으로 차변에 재고자산 감모 손실 비용 처리하고 대변에 재고자산 이렇게 한다는 거죠. 차변 대변으로. 그래서 요 두 가지 재고자산 감모 손실에는 원가성이 있는 정상 감모가 있고 비정상 감모는 영업의 비용이라는 같은 비용이지만 성격이 달라요. 이건 원가성이 있는 거, 이거는 영업 외적인 거. 이렇게 나누어서 회계 처리가 된다. FAT 1급에서도 이게 있었고요.
FAT 1급이나 TAT 2급 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어려운 문제로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재고자산의 인식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으로 어디까지를 재고자산으로 보느냐 이거 시기적인 걸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회계상으로 언제 재고자산의 소유권을 인식해야 하느냐 이런 것을 봐서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밑에 거 예를 들어보죠. 미착 상품의 경우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도착지 인도 목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말보다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네. 선적지 인도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선적하면은 누구 것이 돼요? 매입자 것이 되는 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하는 시점에 소유권이 매입자로 이전되니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돼요. 자, 도착지 인도 조건은 뭐냐? 도착하는 시점이 매입자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운송 중이다 하는 것이 다 운송 중인 것을 우리가 미착품, 그것이 원재료면 미착 원재료, 그것이 상품이면 미착 상품이 될 텐데 이 선적지 인도 조건이냐 도착지 인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그걸 재고자산으로 인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요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 그런 문제 이론으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시송품도 그렇습니다. 이 시송품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TV 앉아서 이제 할 일 없을 때 TV 보다 보면은 TV 방송 거 보면은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한두 번은 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이 시송품입니다. 일주일간 사용해 보시고 결정해라. 그러니까 내가 상품을 받고 일주일이 일단 지나면 그때부터는 구입자 내 것이 되는 거고 일주일 안에는 누구 거예요? 아직은 판매자 거예요. 아직은 판매자 거. 그러한 것이 시송품입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면 여기 나오죠? 시용 매출로 매입자에게 인도한 재고자산으로서 매입자가 구입 의사를 표시하기 전까지는 누구 거?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다. 알아두시고 인도했다고 그래서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시용품은 의사를 결정할 때까지는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 그 다음에 이제 적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적성품은 위탁 판매를 말하는 겁니다. 적성품은 위탁 판매. 위탁 판매는요 어디에서 결정이 되냐면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이냐 판매했느냐 이게.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위탁자의 재고자산이에요.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수탁 판매자는요 자기의 재고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매장만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매장에 있는 것이 전부 수탁품이다 그러면 나의 재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팔아만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수탁자가 판매하기 전까지는 누구의 재고자산이다? 위탁자의 재고자산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래 보기 중에서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라든가 이런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비유동자산에서 우리 투자자산.
네, 이런 것들 투자자산의 계정가액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장기예금, 특정 현금과예금,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이 투자 자산이죠. 투자 자산에 대해서 시험 출제 빈도는 굉장히 적은 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형 자산은 뭐 아주 시험 빈도가 높죠. 네,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입니다. 자, 이 유형 자산에 대해서는 다른 내용은 FAT 1급에서 배운 것으로 충분한데 다만 거기에다 플러스 뭐냐면은 우리 자본을 아까 정리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거 나왔죠? 그거 하나 더 추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예, 재평가 잉여금. 그래서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얘기가 아마 같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는. 근데 재평가는 주로 토지 건물을 재평가하지 이런 뭐 비품이나 차량 운반구나 이런 것들은 재평가 안 하죠. 잘. 그래서 이제 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여러분 잘 알죠? 재고자산과 똑같아요. 예. 취득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뿐만이 아니라 그 유형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무슨 시운전비라든가 제 기능을 수행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취득원가로 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쭉 나열되어 있대.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도 취득원가고, 운송하는 거 당연히 취득원가, 설치하는 비용도 취득원가. 건물 같으면은 설계와 관련해서 전문가에게 지급한 수수료도 취득원가. 그러니까 설계 단계부터가 건물은 이제 취득 비용이 되는 거예요. 네.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해서 국채, 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회계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된 현재 가치와의 차액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넣는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30회 우리 1교시에서 그 FAT 1급 30회 문제 풀 때 차량 취득하면서 채권 30만 원짜리 26만 원짜리를 30만 원에 샀잖아요. 그래서 그 4만 원을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차량 운반구로 처리했죠. 이게 그 말이에요. 5번이.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해서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했다면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하고 회계 기준에 따른 그 현재 가치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 공정가치가 26만 원이었는데 액면가 30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그 차액 4만 원을 차량 운반구로 회계 처리하는 거, 그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거다.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좀 말이 어렵죠. 네, 우리가 우선 차입원가라는 건 차입금에 해당이 되는데 여긴 차입금뿐만이 아니라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장을 짓는다든가 회사 건물을 지으려고 했는데 우리 돈이 없어. 설계비도 줘야 되고 자재도 좀 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죠. 건물 짓기 위해서. 1억을 대출했어요. 만약에. 그러면 1억에 대출에 됐으면 이 대출 이자가 매달 꼬박꼬박 나가겠죠. 그것이 바로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입니다. 그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돼. 그 이자 비용을 전부 자본적인 지출로 봐라 이거예요. 우리가 유형자산에서 자본적 지출은 뭐예요? 자산 처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건설 중인 자산에 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건물 취득원가에 그 이자들은 전부 다 포함시켜라. 이걸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입니다. 납득은 가죠. 아, 그래야 되겠구나. 회사가 건물을 짓는데 돈이 없으니까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사기 위해서 빌렸다. 거기 이자 비용이 나가요. 그건 단기의 비용이 아니다는 거죠. 건물 짓는데 들어가는 원가로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취득세, 등록세는 뭐 우리 FAT 1급에서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예.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취득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과금.
예. 취득세 등록세는 뭐 시험에 많이 나왔지만 그 외에도 취득과 직접 관련 있는 제세 공과금, 예. 뭐 등록을 하는데 인지가 들어갔어요. 등록을 하는데 새로 사가지고 그러면 그건 세금과 공과가 아니야. 신규로 취득하면서 들어가는 인지, 그거는 여기 제세 공과금은 그냥 자산으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유형자산의 취득으로 봐라. 네, 그 다음에 8번에 보면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 해체하거나 부지를 복원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충당 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지출의 현재 가치, 예, 이걸 복구 원가라고 그래요. 네. 우리 FAT 1급에서는 이것까지는 얘기가 안 나왔어요. 네. 복구 원가? 네. 그러니까 복원시킨다는 거예요. 복원시킨다. 자, 그러니까 뭐도 되냐면 예를 들어서 땅을 빌려가지고 그 지상권을 얻어서 거기다가 우리가 물류 창고를 하나 지었어요. 계약을 몇 년 맺냐면 20년 계약을 맺었어요. 20년 동안 그 남의, 그러니까 다른 회사의 땅을 또는 다른 개인의 땅을 빌려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땅만 빌리면 돼. 살 필요 없이 20년이면 뭐 될 것 같아. 그래서 20년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창고 건물 짓는데 10억이 들어갔다고 봅시다. 그러면 10억만 취득원가가 아니다는 거죠. 복구원가도 거기다 넣어라. 그게 뭐냐? 20년 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을 이제 주인한테 되돌려줘야죠. 그러면 땅 주인이 뭐라고 하겠어요? 싹 철거해줘. 당신은 20년간 이제 다 썼잖아. 그러니까 원상복구 해줘야 보증금을 내줘요. 네. 여러분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임대도 제가 이제 여기 만약에 10년 계약을 했다고 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보증금을 찾아서 10년 후에 만약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한다. 그러면 이 건물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거 그냥 이대로 놓고 가라고 그럴까요? 싹 치우고 가라고 그래요. 원래 있었던 대로 그대로 좀 두고 가라. 안 주면 보증금 안 빼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가 철거회사 불러가지고 이거 원래 있던 대로 싹 치워줘야 돼요. 그게 복구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는 바로 그런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 복구원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라 이거예요. 현재 가치로. 그러니까 20년 후에 복구 그거 얼마 들어갈지 그 추정이 안 되잖아요. 현재 시점으로 이게 복구한 다음에 얼마 들어가는지 따져가지고 그것을 취득원가로 봐라. 그 다음에 9번의 내용은 뭔가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가 있는데 그것을 매각했더니 돈이 생겼어요. 그것은 차감하는 것이다. 예. 시운전을 해본 거예요. 시운전 비용이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 알죠? 예. 어떤 기계를 새로 하나 샀어요. 뭐 만드는 기계. 그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이게 계획대로 잘 만들어지는지. 예. 그랬더니 만들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들어 보려면 거기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원료 같은 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다 그 기계의 취득원가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들어 보니까 잘 만들어지네? 그걸 팔았어요. 자, 시운전 하는데 100만 원이 들어갔어. 근데 그거 만들어진 거 팔아보니까 60만 원 주고 팔았어요. 그러면 취득원가에 100만 원을 가산하는 게 아니라 시제품 우리가 만들었어요. 그 시제품을 매각했어요. 순매각금액. 그랬던 그 순매각 금액은 원가에서 차감한다. 60만 원을 받았으면 시운전비 100만 원을 다 가산하지 말고 40만 원만 가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어땠습니까? 이 TAT 2급에서의 유형자산 취득 시 원가에 포함되는 것들이
간단하지가 않죠. 굉장히 여기 8번이라든가 9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세부적으로 다루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 추가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까지만 하고 우리 좀 쉬도록 하겠는데, 유형자산이 좀 내용이 많아요. 자, 유형자산의 취득 지출을 보면은 우리 똑같습니다.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거 생생하게 기억을 하시죠? FAT 1급에 내용 있는 그대로예요. 예. 그래서 자본적 지출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에 에스컬레이터를 놓은 거, 이런 것들, 냉난방 장치 설치하는 거, 이거는 자산 처리하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익적 지출의 대표적인 것은 건물의 도색, 유리창 교체, 이런 것들이고, 이거는 비용 처리하라는 것이죠. 수선비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하는 방법에는 정액법, 정률법, 이 있는데, 정액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생산량 비례법, 이렇게 네 가지로 알아두셔야 돼. 정액법, 정률법, 여러분 우리 FAT 1급에서 문제 많이 풀어봤죠. 근데 이제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도 요 공식으로 함께 알아두셔야 돼요. 연수합계법과 생산량 비례법의 앞에 있는 내용은 정액법과 똑같아. 뭐예요? 취득원가에서 일단 잔존가치를 뺀다는 거. 이거는 정액법하고 똑같잖아요.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정액법은 내용연수로 나누는 거고, 연수합계법은 연수의 합계분의 내용연수의 역순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에다가 연수의 역순 나누기 내용연수의 합계. 이 말이 뭐냐면 5년이라면 내용연수 5년짜리라면은 1부터 5를 더하면 15가 돼요. 1년 차는 15분의 5. 역순이니까. 이게 1년 차에 곱하는 것이 요 금액에다가 15분의 5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2년 차에는 밑에 분모는 똑같아요. 15분의 역순이니까 4. 이런 식으로 5, 4, 3, 2, 1. 분자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연수합계법으로 감가상각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한 거에다가 곱하기 5 나누기 15 하면 1년차. 그 다음에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에다가 곱하기 4 나누기 15 하면 두 번째 해의 감가상각비라는 얘기예요. 이게 연수합법. 그 다음에 생산량 비례법은 이 금액에다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뺀 거에다가 당기 생산량 나누기 총생산량. 예. 그러니까 총생산 예정량이죠. 만약에 10,000톤이 생산 예정이다. 그러면 10,000분의 이번 당기에 500을 생산했다. 그러면 10,000분의 500. 그 다음에 1000을 생산했다. 그러면 10,000분의 1000. 이런 식으로 생산량에 비례해서 한다는 겁니다. 요 공식 하나 또 알아두시고, 회계 처리하는 건 똑같아요.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고. 자, 유형자산 처분 시의 회계 처리는 우리가 FAT 1급에서 매 회차마다 나오기 때문에 이건 뭐 연습이 우리 충분히 되었죠. 자, 그런데 네, 천상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네. 교환거래하고 유형자산의 재평가, 요건 시험 쉬었다 하죠.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